엄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딸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며 김순애 씨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침대 옆에 놓인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그녀는 깨달았어요.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걸. 68년을 살아오며 가장 비참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미영이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한계예요.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주말마다 와서 살펴보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회사 일도 있고 선영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오히려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서 더 즐겁게 지내실 수도 있어요. 선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24시간 누군가 계시니까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그 순간 순애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미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사랑하는 딸들에게 말이에요.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순애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가장 아래 칸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끈이 풀어진 그 앨범 속에는 지난 세월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미영이가 갓 태어났을 때였어요. 작고 빨간 얼굴을 하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어요. 첫 아이를 낳은 기쁨, 남편의 사랑, 그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었거든요. 미영이 돌잔치 때 혼자 중얼거리며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미영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남편도 젊고 건강했던 모습이었죠. 그 다음은 선영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두 돌 된 미영이가 갓난아기인 선영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엄마, 아기가 우리 집에 왜 왔어요? 너의 동생이야. 이제 언니가 됐으니까 잘 돌봐줘야 해. 응.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던 그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소풍 가는 날, 생일 파티.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옆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아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였을 거예요.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딸들이 자주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찾아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외로웠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들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난달부터는 더 심했어요. 미영이는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야근이 잦았고 선영이는 둘째 아이 임신으로 몸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도 의무감 때문에 어머니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결정적이었어요. 순애 씨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일이었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딸들이 크게 놀랐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저희가 못 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 본인은 그걸 숨기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딸을 키워온 어머니의 눈에는 다 보였죠. 요양원 브로셔를 가져온 것도 그 다음 주였어요.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한번 보세요. 요즘 요양원들은 정말 좋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도 많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 그 브로셔를 받아들고 있던 자신의 손이 떨렸던 게 기억났어요.
아, 이제 정말 시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애 씨는 앨범을 덮고 다시 서랍을 뒤졌어요. 맨 뒤쪽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쓴 편지였어요. 미영아, 선영아. 엄마가 요양원에 가기로 결정했어. 너희들 때문이 아니야. 엄마 스스로 내린 결정이란다.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는 더 힘들었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고마웠어. 이제는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거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새벽 6시가 되자 순애 씨는 마지막 짐 정리를 시작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약간의 개인 물품들. 가장 소중한 건 가족 사진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젊었을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잖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립스틱을 발랐어요. 창백한 입술에 연한 핑크색이 생기니까 조금은 생기 있어 보였어요. 7시가 되자 부엌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김치와 나물 몇 가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지만 어쩐지 많이 해두고 싶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주방을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사용했던 냉장고, 딸들이 선물해준 전자레인지, 남편과 함께 골라 샀던 식탁.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소소한 일상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8시 반쯤 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어요. 엄마, 곧 갈게요.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선영이도 같이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았어.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의 소파, TV, 화분들. 30년 넘게 함께 해온 것들이었어요. 특히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 졸업식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이 소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함께 TV를 보고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혼자였어요. 혼자 TV를 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죠.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요양원에 가는 게 맞는 결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 혼자는 아닐 테니까요. 9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들이 온 거였어요. 순애 씨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봤어요. 딸들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자 미영과 선영이 서 있었어요. 둘 다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먼저 인사했어요. 어서 와. 커피 한잔 할래? 아니에요, 시간이. 미영이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순애 씨는 알았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 그럼 가자. 짐은 많지 않았어요. 큰 가방 하나와 작은 보스턴백 하나가 전부였죠. 선영이가 가방을 들어주려고 했지만 순애 씨가 말렸어요. 괜찮다. 엄마가 들고 갈게.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문을 잠갔어요. 열쇠를 미영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가끔 와서 환기시켜주고 화분도 좀 봐줘. 네, 엄마. 차에 올라타면서 뒤돌아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 집에서의 모든 추억들과 함께 말이에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어색한 침묵을 달래주고 있었어요. 선영이가 뒤에서 가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순애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신도 울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길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탈 일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건 죽을 때뿐이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40분쯤 달렸을까요? 푸른 소나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3층 건물의 깔끔한 외관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도착했어요.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좋은 곳이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이제 와서 마음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차에서 내려 요양원 입구를 바라봤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끝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해시태그 2장 낯선 첫날 밤. 요양원 접수처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애 씨의 귀에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 같았죠. 입소동의서, 의료동의서, 응급상황 연락처. 차례대로 서명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이름을 쓸 때마다 무언가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미영이가 서류를 받아들며 펜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순애 씨는 실감했어요. 이제 정말 이곳 사람이 되는구나. 간호사가 친절하게 건강 상태를 묻자 순애 씨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혈압약과 관절염약, 그리고 잠 안 올 때 먹는 수면제까지. 평생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왔는데 이제는 약 먹는 것도 남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젊은 요양보호사가 앞장서서 203호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고 양쪽 벽에는 요양원 행사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죠. 복도를 걸으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어떤 방에서는 TV 소리가, 어떤 방에서는 기침 소리가, 그리고 어떤 방에서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까지. 이 모든 소리들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 그리고 뭔가 모르게 서글픈 냄새까지. 이곳이 집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냄새였어요. 창가 침대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박정숙이라고 소개한 그분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은 또렷했어요. 작년에 들어왔다며 처음엔 힘들었지만 금방 적응할 거라고 위로해 주셨죠. 하지만 순애 씨는 적응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어요. 안내받은 침대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집에서 쓰던 더블 침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죠. 매트리스도 딱딱해 보였고 침대 옆 작은 사물함이 자신만의 공간 전부였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했죠. 가방을 열어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옷이 고작 일주일치 분량이었는데도 사물함에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꺼낸 건 가족 사진이었어요. 액자에 든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으니까 그제야 조금 집 같은 느낌이 났어요. 정숙 씨가 사진을 보며 예쁜 따님들이라고 말했을 때 순애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마운 아이들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라면 어머니를 이런 곳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미영이가 시계를 보며 가야겠다고 말했을 때 순애 씨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벌써? 이제 막 도착했는데? 선영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주 오겠다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순애 씨는 담담하게 알겠다고 너희 걱정은 하지 말라고 답했죠. 딸들을 배웅하고 나니 갑자기 방이 조용해졌어요. 정숙 씨는 자신의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순애 씨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요양원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어요. 걸음걸이가 모두 느렸고 표정들도 우울해 보였죠. 저들도 모두 자신과 같은 처지일 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 씨가 책을 덮으며 처음에는 다들 울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자신도 처음 일주일은 매일 울었다고 했죠. 그렇게 담담해 보였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지금은 어떠냐고 물으니 적응했다고 해야 할지 포기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그 대답이 참 씁쓸했어요. 정숙 씨에게 가족들이 자주 오는지 물어봤더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해서 요즘은 더 뜸해졌다고도 했죠.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 있었어요. 결국 다들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다른 어르신들을 봤는데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나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자신보다 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분들이 많았죠.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고 둥근 테이블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정숙 씨가 안내해준 테이블에는 이미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순자 씨와 안기순 씨라고 소개하셨는데 두 분 모두 8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점심 메뉴는 미역국과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였어요. 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간도 싱거웠고 온도도 미지근했죠. 순자 씨가 처음에는 입에 안 맞을 거라고 자신들도 다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다른 테이블들을 둘러봤어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어떤 테이블에서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어요.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분도 계셨죠. 혼자 앉은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니 김만수 어르신이라고 6개월 전에 오셨는데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면회도 거의 안 와서 더 힘들어 하신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순애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시설들을 봤어요.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요양원 직원들은 이런 시설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지만 순애 씨에게는 그냥 낯선 공간들일 뿐이었어요. 정숙 씨에게 오후에는 보통 뭘 하는지 물어봤더니 특별한 건 없다고 했어요. 가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TV 보거나 책 읽는다고 했죠.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치료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참여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회 적응을 위해서라고요. 사회 적응이라는 말이 이상했어요. 이곳이 사회인가? 여기서 적응한다는 게 사회 적응일까? 오후 2시쯤 되자 요양보호사가 와서 노래교실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처음이라 어색하겠지만 재미있을 거라며 권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프로그램실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앞에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 기타를 들고 서 있었죠. 오늘은 옛날 노래를 함께 부른다며 고향의 봄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기타 연주에 맞춰 노래가 시작됐어요. 익숙한 멜로디였지만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열심히 따라 부르셨지만 순애 씨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고향이라는 단어가 자꾸 가슴을 찔렀거든요. 이제 고향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다음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였어요. 더 슬픈 노래였죠. 가사를 들으며 순애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도 어머니인데 자신의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래교실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피곤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지쳤어요. 하루 종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규칙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저녁 시간이 되자 또 다른 요양보호사가 왔어요. 최은경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분이었어요. 나이가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다른 직원들보다 더 따뜻해 보였어요. 처음이라 힘들 거라며 자신도 여기서 일한 지 5년 됐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 마음을 다 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위로가 됐어요.
저녁 식당에서도 점심때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밑반찬들이었어요. 점심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집 음식이 그리웠어요. 순자 씨가 집에서는 뭘 해 드셨냐고 물으니 별거 없다고 그냥 평범한 집밥이라고 답했어요. 기순 씨는 집에서 김치찌개를 정말 잘 끓였는데 여기 김치찌개는 너무 싱겁다고 했어요.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다들 집 음식이 그리울 거예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정숙 씨는 이미 잠자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자게 된다고, 굿이면 소등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굿이 소등이라니. 집에서는 밤 11시까지도 TV를 봤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도 없구나.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는 역시 딱딱했고 베개도 높이가 맞지 않았어요. 이불도 집에서 쓰던 것과는 달랐죠. 정숙 씨는 금세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순애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어요. 저 집들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아이들은 숙제하고 부모들은 내일 일을 준비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딸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간간히 어디선가 기침소리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부분 잠든 것 같았어요. 11시쯤 되자 목이 말라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에는 야간 조명만 켜져 있어서 어둑어둑했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간호사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은경 씨가 야간 근무를 서고 계셨어요. 잠 안 오냐며 나와서 말을 걸어주셨죠. 처음이라 그렇다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은경 씨의 목소리에는 진짜 따뜻함이 있었어요. 딸들의 목소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따뜻함이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드리겠다며 간호사실 안으로 들어가 우유를 데워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순애 씨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낯선 사람이 딸들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은경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기서 일한 지 5년 정도 됐다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다 가족 같다고 했어요. 힘든 일 아니냐고 물으니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라고 답하셨어요. 가족들이 자주 오는지 물으니 다양하다고 했어요. 매주 오시는 분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죠. 아예 안 온다니. 그런 일이 정말 있구나. 순애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유를 다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정숙 씨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계셨어요. 순애 씨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족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딸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린 시절의 해맑은 모습들이요. 혼자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미영아, 선영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낯선 곳에서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숙 씨 말처럼 그냥 포기하게 될까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순애 씨는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는 집에 있었어요. 익숙한 침실에서, 익숙한 침대에서 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하지만 꿈은 금세 깨어버렸고 다시 낯선 요양원의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6시에 깨어나는 일과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천장을 보며 오늘이 며칠인지부터 계산해야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요양원에서는 모든 날이 비슷해서 요일 감각이 흐려졌거든요. 아침 기상 시간이 되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요양보호사들의 발소리가 하루를 알려줬어요. 어르신들을 깨우러 다니는 소리,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기침 소리들. 이 모든 소리가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순애 씨보다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벌써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순애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알지만 몸이 무거웠어요.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을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일주일 만에 더 늙어 보였어요. 특히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입꼬리도 자꾸 아래로 처져 있었죠.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지만 어색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향하면서 다른 어르신들을 관찰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두 비슷해 보였는데 이제는 각자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신 김할아버지는 항상 창가 자리에 앉으셨고 치매가 있으신 박할머니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계셨어요. 이정호 할아버지였는데 80대 중반임에도 정정하셨고 매일 아침 요양원 마당을 산책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의 아들 내외가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이곳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아침 식사 메뉴는 매일 비슷했어요. 미역국이나 된장국, 계란 후라이나 생선구이,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들. 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확실히 달랐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되고 있었어요. 아니, 적응이라기보다는 포기에 가까웠을지도 모르죠. 식사를 하면서 다른 테이블의 대화들이 들렸어요. 대부분 건강 얘기나 가족 얘기였어요. 누구는 혈압이 높아졌다. 누구는 무릎이 아프다. 누구 아들이 언제 면회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양원에서의 일상이었어요. 순애 씨 테이블의 순자 씨는 말이 많은 편이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자랑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쏟아내셨어요.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들이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순 씨는 여전히 과묵하셨지만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분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자신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거겠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호사실 앞을 지날 때마다 은경 씨를 찾게 됐어요. 첫날 밤 따뜻한 우유를 타주셨던 그분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근무 시간이 달라서 자주 만나기는 어려웠어요. 오전 프로그램 시간이 되면 여러 선택이 있었어요.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치료, 그리고 물리치료까지. 처음에는 모든 걸 거부하고 싶었지만 방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서 억지로라도 참여하게 됐어요. 노래교실에서는 주로 옛날 노래를 불렀어요.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애국가 같은 누구나 아는 노래들이었죠.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작은 목소리로라도 따라 부르게 됐어요. 특히 애국가를 부를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미술치료 시간에는 색칠 공부를 했어요. 어린아이나 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어요. 색연필로 꽃잎을 칠하고 있으면 잠시나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원예치료는 작은 화분에 꽃을 심는 거였어요.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면서 뭔가 살아있는 것을 돌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서도 베란다에 화분을 키웠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시간을 때우는 용도일 뿐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은 여전했거든요. 가장 힘든 시간은 오후였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방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정숙 씨는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었지만 순애 씨는 잠도 안 오고 책도 집중이 안 됐어요.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요양원 마당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 집에는 어떤 가족이 살까? 저기서도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특히 오후 3시쯤이 되면 마음이 가장 무거워졌어요. 집에 있을 때는 이 시간이면 오후 나절을 보내기 위해 TV를 보거나 이웃집에 잠깐 다녀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요양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면회 시간이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들이 면회를 왔는데 복도가 갑자기 활기차졌어요. 어르신들의 얼굴도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면회객이 없는 어르신들은 더욱 우울해 보였어요. 순애 씨도 첫 주말을 기다렸어요. 미영이와 선영이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아침부터 괜히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딸들이 왔을 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도 지났어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순애 씨는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부재중 전화도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놓쳤나 싶어서 여러 번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선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고, 미영이도 회사 일이 있어서 바빴다고 했어요. 다음 주말에는 꼭 가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물론 딸들도 바쁘다는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서운한 것은 별개였어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거든요. 그날 밤 은경 씨가 야간 순찰을 돌다가 순애 씨를 발견했어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순애 씨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경 씨는 오랜 경험으로 순애 씨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처음 몇 주가 가장 힘들다고, 가족들도 처음에는 자주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뜸해진다고 말해줬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은경 씨의 위로조차 완전한 위안이 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이게 현실이라는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까? 점점 더 잊혀져 갈까? 두 번째 주가 시작됐어요. 일상은 첫 주와 똑같았어요. 아침 기상, 세수, 아침 식사, 프로그램 참여, 점심, 오후 휴식, 저녁 식사, 취침.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과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첫 주와 달랐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었어요. 희망보다는 체념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른 어르신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냥 표면적인 인사만 나누게 됐어요.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숙 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방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지만 서로의 깊은 속마음까지는 나누지 않았어요. 각자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요양원에서의 관계는 그런 거였어요. 외롭지 않을 정도로만 가까워지고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멀어지는 거. 진짜 가족처럼 깊고 진한 관계는 불가능했어요. 두 번째 주말이 됐어요.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덜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정말로 미영이가 왔어요. 혼자였지만 그래도 왔어요. 선영이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고 했어요. 미영이는 30분 정도 머물렀어요. 요양원 생활이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순애 씨는 다 좋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어요. 정말은 그렇지 않았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영이는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어요.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한다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순애 씨는 그런 미영이를 보며 안쓰러웠어요. 자신 때문에 미영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온 게 미안했거든요. 미영이가 가고 나서 순애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와줘서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졌어요. 30분의 면회가 끝나고 나니까 남은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순자 씨가 물어봤어요. 따님이 오셨냐고. 순애 씨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순자 씨는 좋겠다며 부러워했어요. 자신은 한 달째 면회객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순애 씨는 자신이 불평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적어도 자신은 딸들이 있고 가끔이라도 와주잖아요. 순자 씨처럼 아예 면회객이 없는 분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비교가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감사해야 하는지 서운해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웠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순애 씨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내린 결정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양원에 들어온 이상 다시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기는 어려웠어요. 집도 이미 정리했고 딸들도 이제 자신 없는 생활에 적응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순애 씨는 요양원에서의 세 번째 주를 맞이했어요. 이제는 적응이라는 말보다는 체념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어요. 매일매일을 견뎌내는 것, 그게 요양원에서의 삶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도 느껴졌어요. 나뭇잎들이 조금씩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지만 순애 씨에게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었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시간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 달에는 어떨까? 내년에는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미래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사장 68번째 생일 혼자서 달력을 보니 자신의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10월 15일 순애 씨의 68번째 생일이었죠. 예년 같으면 딸들이 미리 연락해서 어떻게 보낼지 물어봤을 텐데 올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혹시 잊었을까? 아니면 요양원에 있으니까 따로 챙기지 않는 걸까? 순애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 싶기도 했어요. 요양원에서는 매달 생일잔치를 했어요. 그 달에 생일인 어르신들을 모아서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는 행사였죠.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와 촛불,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 소박하지만 나름의 정성이 담긴 행사였어요. 하지만 순애 씨는 그런 행사가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가족도 없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일을 보낸다는 게 말이에요. 집에서 딸들과 함께 보냈던 생일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예전 생일들이 떠올랐어요. 딸들이 어렸을 때는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줬던 기억도 있었고, 딸들이 자라서는 반대로 자신을 위해 케이크를 사다가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던 기억도 있었어요. 특히 60세 생일 때는 손자들까지 모여서 큰 잔치를 벌였었죠. 그때 미영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엄마, 오늘만큼은 여왕님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선영이도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모실 차례예요라고 했었죠. 그런 말들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걸까? 순애 씨는 알 수 없었어요. 생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순애 씨는 딸들에게 연락해 볼까 고민했어요.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넌지시 말해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딸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차마 하지 못했어요. 대신 정숙 씨에게 말해봤어요. 곧 생일이라고 요양원에서 하는 생일잔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숙 씨는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고 자신도 작년에 참여했는데 나름 의미 있었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순애 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68세라는 나이가 주는 부담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생일이라는 게 서글펐어요. 생일 이틀 전 저녁 식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경 씨를 만났어요. 며칠 후가 생일이라고 하니까 은경 씨가 깜짝 놀라며 축하해줬어요. 요양원 생일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축하해줄 거라고 말해줬어요. 은경 씨의 따뜻한 반응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쓸쓸해졌어요. 가족보다 낯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생일 하루 전인 10월 14일, 순애 씨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혹시 딸들이 연락할까 봐서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선영이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생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 잊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순애 씨는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간단하게 몸조리 잘해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만 답장을 보냈어요. 생일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드디어 10월 15일, 순애 씨의 68번째 생일이 밝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잠에서 깼지만 기분은 달랐어요. 무거웠어요. 한 살 더 늙었다는 생각, 그리고 가족 없이 맞는 첫 번째 생일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68세가 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머리카락도 더 하얗게 된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가니까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도 자신의 생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왠지 서글퍼요. 순자 씨가 평소처럼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기순 씨는 조용히 밥을 드셨어요. 정숙 씨만 순애 씨를 가끔 바라보며 괜찮냐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쯤 되어서야 생일잔치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달의 생일인 어르신이 순애 씨를 포함해서 총 4분이었어요. 김만수 할아버지, 조영희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 그리고 순애 씨. 프로그램실에 작은 테이블이 준비됐고 그 위에는 소박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케이크였지만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케이크였어요. 촛불도 몇 개 꽂혀 있었고요.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함께 축하해준다는 마음은 느껴졌어요. 순애 씨는 감사하면서도 어색했어요.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됐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섞였어요. 어떤 분은 큰 소리로, 어떤 분은 작은 소리로.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들이었지만 나름의 정성은 느껴졌어요. 촛불을 끄는 순간 순애 씨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소원을 빌어야 했는데 뭘 빌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건강? 가족의 안녕? 아니면 빨리 이 모든 게 끝나기를? 결국 아무 소원도 빌지 못하고 촛불을 껐어요. 케이크를 나눠 먹는 시간이었어요. 달콤한 크림의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씁쓸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축하한다며 말을 걸어주셨지만 형식적인 인사 같아서 더 외로웠어요. 생일잔치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순애 씨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68번째 생일의 전부였어요. 케이크 한 조각과 생일 축하 노래,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형식적인 축하. 예전 생일들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줬던 생일상, 손자들의 깜찍한 축하 인사, 가족들과 함께 나눴던 따뜻한 시간들.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아무도 생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순애 씨는 평소와 똑같이 식사를 했지만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정말로 딸들이 자신의 생일을 잊었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저녁 8시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선영이었어요.
순애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생일을 기억해서 전화한 걸까? 하지만 선영이는 입덧이 심해서 병원에 다녀왔다는 얘기만 했어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지만 걱정된다고, 미영 언니도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어요. 10분 정도 통화했지만 생일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 씨는 확신했어요. 딸들이 정말로 자신의 생일을 잊었구나. 68년 전 자신을 낳아준 날을, 매년 함께 축하했던 그날을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순애 씨는 생각했어요. 이게 늙는다는 것의 의미일까? 점점 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거?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가는 거?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숙 씨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68번째 생일이 이렇게 쓸쓸하게 지나갔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지만 순애 씨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가족에게서 완전히 잊혀진 자신을 확인한 날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깼어요. 68세가 된 첫날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운 흔적이 역력했죠.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자신이 더 이상 딸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을 때 순자 씨가 물어봤어요. 어제 생일이었냐고. 순애 씨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순자 씨가 미안하다며 미리 알았으면 축하해줬을 텐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서글퍼요. 가족도 모르는 생일을 낯선 사람이 축하해준다니. 순애 씨는 괜찮다고, 요양원에서 생일잔치도 했다고 답했어요. 그날 오후 은경 씨가 방에 들렀어요. 어제 생일이었는데 어떠셨냐고 물어봤어요. 순애 씨는 괜찮았다고 답했지만 은경 씨는 순애 씨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은경 씨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생일이 얼마나 쓸쓸한지를. 특히 가족들이 챙겨주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걸요. 가족들이 연락 안 왔어요? 은경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은경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기념일도 잊게 되고 그게 현실이에요. 은경 씨의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어요. 그게 현실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까? 크리스마스도 새해도 어버이날도 모두 혼자 보내게 될까?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이에요. 저희도 있고 다른 어르신들도 있고 혼자가 아니에요. 은경 씨가 위로해줬지만 순애 씨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과 요양원 가족은 다르다는 걸. 아무리 친해져도 아무리 잘해줘도 핏줄로 이어진 관계와는 다르다는 거요. 그날 저녁 순애 씨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생일을 잊었다고 원망하는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어요. 미영아, 선영아. 어제는 엄마 생일이었어. 너희들이 잊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도 바쁘고 힘들 텐데 엄마 생일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겠지.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일과 가정에만 신경 써.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엄마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엄마 없이도 잘 살아가거라. 엄마도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볼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읽어봤는데 너무 서글펐어요. 하지만 이게 진심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어요. 내일 요양원 직원에게 부탁해서 우체국에 보내달라고 하려고요. 이 편지가 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은 전달하고 싶었어요. 68번째 생일은 그렇게 끝났어요.
축하받지 못한 생일, 잊혀진 생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준 생일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순애 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문득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렸어요. 몇 초 동안 자신이 집에 있는 건지 요양원에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곧 정신을 차리고 여기가 요양원이라는 걸 기억해냈지만 그 짧은 순간의 혼란이 무서웠어요. 설마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평소에 앉던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분명히 저 테이블이었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순애 씨는 한참 동안 서서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결국 다른 테이블에 앉았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났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나눴던 분인 것 같은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했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서 더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기억 못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정숙 씨도 그런 순애 씨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딸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이와 선영이 분명히 평생 불러왔던 이름인데 가끔 바뀌어서 나왔어요. 전화를 받을 때 선영아? 라고 했는데 미영이었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딸들은 그런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순애 씨는 무서웠어요. 내가 내 딸들의 이름도 헷갈린다니. 이게 정상일까? 요양원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봤어요. 건망증이 좀 심해진 것 같다고 혹시 치매는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검사를 해봤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23일인가요? 올해가 몇 년도죠? 이런 질문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복잡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헷갈렸어요.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순애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초기 치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순애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라니. 그런 병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에게 일어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순애 씨는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딸들의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될까?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게 될까? 가장 무서웠던 건 딸들에게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요양원에 있으면서 딸들에게 신경 쓰이는 존재인데 치매까지 걸린다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거였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숙 씨를 보는데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몇 달째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사이인데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정숙 씨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응, 잘 잤어? 라고 답했을 텐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도 복도가 낯설었어요. 분명히 매일 다니던 길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헷갈렸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따라 걸어서 겨우 식당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도 혼란스러웠어요.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빈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들이 자신을 아는 것 같았지만 누군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순애 씨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은경 씨가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순애 씨는 울 것 같았어요. 그제야 자신이 기억을 잃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어요. 은경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모든 게 낯설다고 아는 사람들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은경 씨는 놀라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해줬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런 일은 종종 있어요.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일시적으로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순애 씨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의사 선생님이 다시 순애 씨를 진찰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봤어요. 간단한 계산부터 시작해서 기억력 테스트, 그리고 인지능력 검사까지.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어요. 경미한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치매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태였죠. 완전한 치매는 아니지만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나 돌봄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순애 씨는 거부하고 싶었어요. 딸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치매까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더 큰 짐으로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결국 순애 씨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양원에서 미영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시간 내서 한번 와달라고 했어요. 이틀 후 미영이 요양원에 왔어요. 선영이는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어서 오지 못했어요. 미영이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이 시작됐어요. 순애 씨의 현재 상태, 앞으로의 진행 과정,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미영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치매가 확실한 건가요? 미영이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지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어요.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미영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순애 씨는 그런 미영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역시 딸에게는 큰 충격이었구나. 엄마, 왜 이런 일이?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순애 씨는 괜찮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도 괜찮지 않았어요. 상담이 끝나고 미영이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영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치매라는 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했어요. 순애 씨는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자신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요양원에 의료진도 있고 돌봄 서비스도 좋다고 했어요. 미영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그런 어머니의 말이 더 마음 아팠어요. 자신들 때문에 어머니가 이곳에 와야 했는데 이제 치매까지 생겼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여기 보내면 안 됐어요. 미영이의 말에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딸들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스트레스 때문일까? 요양원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미영이는 1시간 정도 더 머물다가 갔어요. 가면서 자주 오겠다고, 선영이와 함께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애 씨는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었어요. 미영이가 간 후 순애 씨는 혼자 남았어요.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후 처음으로 맞는 저녁이었어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같은 방, 같은 침대, 같은 창문인데 왠지 낯설었어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괜찮냐고 딸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순애 씨는 별거 아니라고 그냥 건강 상담을 받았다고 답했어요. 치매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순애 씨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져 갈까? 딸들의 얼굴도 자신의 이름도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될까? 가장 무서운 건 자신이 아니게 되는 거였어요. 김순애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그냥 치매 환자가 되는 거.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모든 걸 잊어버린다면 이 외로움도 잊을 수 있을까? 딸들에 대한 서운함도 요양원에서의 쓸쓸함도 모두 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순애 씨는 자신이 무서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기억을 잃는 게 해방이라니. 하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기억 속에서 가장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려 봤어요. 딸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가족이 모두 함께였던 따뜻한 순간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정말 견딜 수 있을까? 특히 딸들의 어린 시절 기억들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아플 때 자신을 찾았던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이 자신을 김순애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병은 그런 것들을 가려주지 않을 거예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상관없이 모든 걸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순애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 게 억울했고 동시에 딸들에게 미안했어요. 좋은 엄마로 기억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치매 걸린 짐스러운 엄마로 기억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순애 씨의 새로운 투병이 시작됐어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과 기억의 병. 자신이 아니게 되는 병.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까지. 모든 게 너무 무거웠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순애 씨의 일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떤 날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지만 어떤 날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가 너무 커서 자신도 혼란스러웠죠. 특히 아침에 눈을 뜰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몇 초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차근차근 기억을 되짚어야 했어요. 나는 김순애, 68세, 여기는 푸른 소나무 요양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작업이 매일 아침의 첫 번째 일과가 됐어요. 정숙 씨는 그런 순애 씨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같은 방을 쓰면서 순애 씨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거든요.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집에 가야 한다고 중얼거리거나 딸들을 찾으며 우는 일도 있었어요. 요양원 직원들도 순애 씨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길을 잃을 수 있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고 약물 복용도 더 꼼꼼히 체크했어요. 은경 씨는 순애 씨가 불안해할 때마다 다가가서 안정시켜줬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딸들과의 관계였어요. 미영이와 선영이는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어요.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면회를 왔어요. 하지만 순애 씨가 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이가 면회를 왔어요.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왔죠. 하지만 순애 씨는 선영이를 보고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선영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몰라본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자신이 둘째 딸 선영이라고 지금 임신 중이라고 말이에요. 그제야 순애 씨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선영이를 딸로는 인식했지만 구체적인 기억들은 흐릿했어요. 언제 결혼했는지, 남편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렸어요. 선영이는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순애 씨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거나 했거든요. 엄마 배가 많이 불렀네. 몇 개월이야? 7개월이에요, 엄마. 그래, 남자야, 여자야? 아직 모르겠어요. 성별은 나중에 알려고요. 그런데 5분 후에 똑같은 질문을 또 했어요. 배가 많이 불렀다고 몇 개월이냐고. 선영이는 처음에는 또 대답해줬지만 3번째 반복될 때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선영이가 돌아간 후 순애 씨는 뭔가 슬픈 일이 있었다는 건 기억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어요. 젊은 여자가 와서 울고 갔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어요. 미영이의 경우는 더 복잡했어요. 평소 현실적이고 강한 성격이었는데 어머니의 치매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볼 때는 계속 설명하려 했고 때로는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어요. 엄마, 저 미영이에요. 첫째 딸 미영이. 기억 안 나세요? 순애 씨는 그런 미영이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이 사람이 왜 자신에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 위축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설명해줬어요. 치매 환자를 대할 때는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매번 처음인 것처럼 대답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화를 내거나 억지로 기억시키려 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달랐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을 몰라보는 걸 지켜보는 딸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슬프고 화나고 무력하고 죄책감도 들었어요. 특히 죄책감이 컸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 치매를 가속화시킨 건 아닐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딸들을 괴롭혔어요. 선영이는 임신 스트레스와 함께 어머니 걱정까지 겹쳐서 몸이 더 힘들어졌어요. 입덧도 심해졌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남편이 걱정할 정도였죠. 미영이는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졌어요. 회의 중에도 어머니 생각이 났고 업무 능률도 떨어졌어요.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두 딸은 서로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각자의 상황이 힘들어서 제대로 위로해주기 어려웠어요. 전화로 어머니 얘기를 하다 보면 둘 다 울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한편 순애 씨는 자신의 변화를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점점 흐려진다는 것, 사람들을 헷갈린다는 것,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 명확한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 자각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컸거든요. 마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또 다른 자신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딸들 앞에서 실수할 때가 가장 부끄러웠어요. 선영이를 미영이라고 부르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딸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슬펐어요. 어떤 날은 딸들이 누군지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낯선 젊은 여자들이 와서 엄마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친근한 느낌은 있었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기억이 선명한 날보다 흐릿한 날이 더 많아진 거예요. 순애 씨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 무서웠어요. 언젠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봐서요. 요양원에서의 일상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식당 가는 길을 잊어버리거나 자신의 방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에서 길을 잃는 일이 생겼어요. 직원들이 항상 지켜보고 도와줬지만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분들과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상대방들도 어색해했어요. 정숙 씨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순애 씨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런 변화를 느낄 때마다
순애 씨는 자신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모든 기억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특히 오래된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딸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남편과의 신혼 시절, 젊었을 때의 일들. 이런 기억들은 오히려 더 생생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행동하거나 남편을 찾으며 집에 가야 한다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경 씨는 그런 순애 씨를 따뜻하게 돌봐줬어요.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들어주고 혼란스러워할 때는 차분하게 현실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억지로 현재로 끌어오려 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지금은 2024년이에요. 딸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여기는 요양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현실을 인식시켜줬어요. 순애 씨도 은경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씩 현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인지치료, 음악치료, 회상치료 같은 것들이었어요. 순애 씨도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음악치료는 좋았어요. 옛날 노래를 들으면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트로트를 들으면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회상치료에서는 과거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사진을 보면 당시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치료들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기억이 돌아올 뿐 병의 진행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딸들은 여러 치료법을 알아봤어요. 최신 약물 치료부터 대한의학까지. 하지만 대부분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치매는 아직 완전한 치료법이 없는 병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순애 씨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됐어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는 여전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그렸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졌어요. 어떤 날은 자신이 젊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거나 왜 이렇게 늙은 여자가 거울에 있냐고 놀라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딸들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평생 자신들을 돌봐준 어머니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어요. 특히 어머니가 자신들을 못 알아볼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였고 사랑하는 가족이었거든요.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그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딸들은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관계,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만남. 어머니가 편안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였어요. 순애 씨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갔어요. 기억할 수 없다면 기억하려 하지 않고 혼란스럽다면 그냥 그 혼란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순애 씨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치매라는 병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려 했어요. 순애 씨가 길을 잃으면 함께 찾아주고 혼란스러워하면 진정시켜줬어요. 그렇게 순애 씨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갔어요.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삶, 매 순간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남겨진 길이었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순애 씨에게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선영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었죠.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했어요. 미영이가 요양원에 와서 직접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순애 씨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영이가 누구인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헷갈렸어요. 자신에게 손자가 생겼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엄마, 이제 할머니가 되셨어요. 선영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미영이가 여러 번 설명해줬지만 순애 씨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기쁘다는 감정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기쁜 건지는 모르겠었어요. 며칠 후 선영이가 신생아를 데리고 요양원에 왔어요. 출산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머니께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보는 순간 순애 씨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고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고 싶었어요. 치매로 인해 흐려진 기억들 사이로 모성애가 스며들었죠. 예쁘네. 순애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선영이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거든요. 아기를 안겨주자 순애 씨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어떻게 안는 건지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아기를 흔들어주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미영이 닮았네. 아니야, 선영이구나. 순애 씨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선영이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자신과 언니를 헷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동안 순애 씨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치매 때문에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던 모습과는 달랐죠. 마치 오래전 자신의 딸들을 돌보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름이 뭐야? 순애 씨가 물어봤어요. 준호예요. 김준호. 준호. 좋은 이름이네. 그리고는 아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을 들은 선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비록 완전히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모성적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날 이후 순애 씨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준호라는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아기가 있다는 것만큼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미영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치매에 걸렸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구나. 기억은 잃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구나. 새해가 되고 나서 딸들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를 더 자주 만나자고, 그리고 어머니가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치매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자고 다짐했죠. 특히 선영이는 육아휴직을 내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준호를 데리고 요양원에 자주 왔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보면 기뻐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영이도 주말이면 꼭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예전처럼 긴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딸들은 어머니와 대화하는 방법도 바꿨어요. 기억을 되살리려 하거나 현실을 인식시키려 하지 않고 그 순간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에 맞춰주려 했어요. 어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하면 함께 들어주고 혼란스러워하면 안심시켜줬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줬어요. 그런 변화된 태도 덕분에 순애 씨도 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했어요.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봄이 되자 요양원 마당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순애 씨는 창가에 앉아 그 꽃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어요. 특별한 기억은 없었지만 뭔가 아름답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은경 씨는 순애 씨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서 함께 산책을 했어요. 꽃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고 새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순애 씨는 그런 순간들을 즐거워했어요. 꽃이 예뻐요. 순애 씨가 말했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은경 씨는 기뻤어요. 치매에 걸려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요양원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안정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몸이 기억하게 됐어요. 식당 가는 길, 자신의 방, 화장실 위치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찾아갔어요.
다른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나름대로 형성됐어요.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정숙 씨와는 말없는 교감이 있었어요. 정숙 씨는 순애 씨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조용히 곁에 있어줬어요. 말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런 따뜻한 접촉이 순애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여름이 되자 요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름 페스티벌이었죠. 간단한 공연도 있고 함께 음식도 나눠 먹는 행사였어요. 미영이와 선영이는 준호를 데리고 참석했어요. 순애 씨는 그날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활기찬 분위기였고 아기도 있어서 더 즐거워했어요. 행사 중에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들을 함께 불렀죠. 순애 씨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어요. 가사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특히 고향의 봄을 부를 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는지는 본인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뭔가 그리운 감정이 올라왔나 봤어요. 딸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순애 씨는 준호를 안고 딸들 사이에 앉았어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비록 기억은 흐려졌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딸들은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의 어머니라는 걸,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걸,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라는 걸 말이에요. 가을이 되자 순애 씨의 상태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기억력은 더 떨어졌지만 감정적으로는 더 안정됐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요양원이 자신의 집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정확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은경 씨는 그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치매 환자들이 환경에 적응하면 감정적으로 안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순애 씨도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어요. 딸들도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처럼 자신들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영이가 준호와 함께 면회를 왔을 때 순애 씨가 특별한 말을 했어요. 우리 애기 잘 키우고 있네. 고생 많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젊은 엄마가 아기를 키우느라 힘들어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선영이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치매에 걸려도 여전히 엄마의 마음은 남아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순애 씨는 평소보다 더 평온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기분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감정이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정숙 씨가 물어봤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순애 씨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예쁜 아기도 봤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감정은 남아있었어요. 사랑받았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렇게 순애 씨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삶, 매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삶.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삶이었어요. 치매라는 병이 많은 걸 앗아갔지만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앗아가지 못했어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어머니였고 여전히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딸들도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다시 찾아올 무렵 순애 씨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기억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순애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은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요양원에 온 지 2년이 지났어요. 순애 씨의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주름도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평온했어요. 더 이상 집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고 밤에 우는 일도 없었어요. 치매는 계속 진행됐지만 순애 씨만의 작은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는 것, 요양보호사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젊은 여자들과 아기를 반가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준호는 이제 돌이 지나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선영이가 데리고 올 때마다 순애 씨는 눈을 반짝였어요. 아기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건 아니었지만 순애 씨는 그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걸 좋아했어요. 아기가 많이 컸네. 순애 씨가 매번 하는 말이었어요. 준호를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했죠. 선영이는 처음에는 서글펐지만 이제는 그런 어머니를 받아들였어요. 매번 새롭게 만나는 기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가 편안해하는 모습에서 만족을 찾았어요. 함께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봄날 순애 씨는 요양원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어요. 원예 치료 시간이었는데 작은 화분에 펜지 씨앗을 뿌리고 있었어요. 흙을 만지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죠. 예쁘게 자라라. 할머니가 물 줄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경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순애 씨가 화분을 돌보는 모습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꼈거든요. 며칠 후 그 화분에서 작은 싹이 튀었어요. 순애 씨는 그걸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자신이 심었다는 건 기억하지 못했지만 작은 생명이 자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신기하네. 이런 작은 씨앗에서 꽃이 피다니. 매일 화분을 들여다보며 물을 주고 작은 변화를 관찰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순애 씨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매번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여름이 되자 펜지가 예쁜 꽃을 피웠어요.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작은 꽃이었어요. 순애 씨는 그 꽃을 보며 하루 종일 웃었어요. 내가 키운 꽃이야. 정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뭔가 자신과 관련된 꽃이라는 걸 느꼈나 봤어요. 그 작은 성취감이 순애 씨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딸들이 면회를 왔을 때 순애 씨는 자랑스럽게 꽃을 보여줬어요. 이 꽃 봐. 예쁘지? 선영이와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예쁘다고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무언가에 애정을 갖고 돌보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요양원에서는 순애 씨를 위한 특별한 배려도 있었어요. 은경 씨는 순애 씨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자주 틀어줬고 산책도 함께 해줬어요. 다른 직원들도 순애 씨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춰줬어요. 특히 순애 씨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요양원에 가족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면 항상 관심을 보였어요. 준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처럼 다정했어요. 애기들은 천사야. 순수하고 예뻐. 그런 말을 하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애 씨의 눈빛은 맑았어요. 치매로 인해 복잡한 감정들은 사라졌지만 순수한 사랑만은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가을이 되자 순애 씨가 심은 펜지는 시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애 씨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씨앗을 심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꽃도 심어보자. 이번에는 국화 씨앗을 심었어요. 역시 기다리는 과정을 즐겼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기뻐했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순애 씨의 이런 작은 기쁨은 계속됐어요. 겨울이 되어 준호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선영이는 요양원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손자의 생일을 축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요양원 측에서도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프로그램실에서 작은 파티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풍선도 몇 개 달았어요. 파티 당일 순애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어요. 은경 씨가 도와줘서 머리도 예쁘게 빗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순애 씨가 물어봤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파티가 시작되자 준호는 돌아다니며 즐거워했어요. 케이크의 촛불을 보고 신기해하고 풍선을 만지며 웃었어요. 순애 씨는 그런 준호를 보며 계속 웃었어요. 생일 축하해, 우리 애기. 정확히 누구의 생일인지는 몰랐지만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촛불을 끄는 걸 도와주고 케이크를 조금씩 떼어서 준호에게 먹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던 딸들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비록 구체적인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순애 씨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사진 속 순애 씨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새해가 밝았어요. 순애 씨에게는 세 번째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는 해였어요.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자신의 집이 됐어요. 다른 곳을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떠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은경 씨가 순애 씨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여기 생활이 어떠세요? 순애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누가 좋은 사람인지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봄이 되자 순애 씨는 또 다른 꽃을 심었어요. 이번에는 코스모스였어요. 여전히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신기해했고 꽃이 피면 기뻐했어요. 그런 순애 씨를 보며 딸들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찾은 새로운 행복의 방식을. 복잡한 기억이나 계획 없이도 매 순간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방법을 말이에요. 미영이는 이제 어머니와 만날 때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기억하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선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와 함께 올 때마다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손자를 할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여름날 저녁 순애 씨는 요양원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은경 씨가 옆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예쁘죠? 응, 예뻐. 순애 씨는 단순하게 답했어요. 복잡한 감상이나 철학은 없었지만 순수한 감동은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순애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경 씨는 놀랐어요. 평소에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누가요? 잘 모르겠어. 근데 느껴져. 순애 씨의 말이 맞았어요. 비록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딸들, 손자, 요양원 직원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들까지. 그날 밤 순애 씨는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젊은 여자들과 작은 아이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왜 기분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순애 씨는 생각했어요. 정확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감정에 가까웠지만 지금이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기억은 잃었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어요. 과거는 흐릿하지만 현재는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요양원 마당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순애 씨가 심은 꽃들이 또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순애 씨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순애 씨는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기억보다는 사랑이,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져요. 기억하지 못해도 느껴져요. 순애 씨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오늘도 파랗고 마당의 꽃들은 오늘도 예뻤어요. 그리고 순애 씨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때로는 기억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